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21대 총선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빅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뭐 한 달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코로나19 관련 이슈만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네네. 지난주엔 또 마스크 공급 및 유통 관련 이야기가 줄을 이뤘고요. 네네. 이번 주에는 어떤 키워드들이 올라왔습니까?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어휘들이 이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상위 50개를 모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세분화된다고 볼 수 있는 게, 가장 많이 등장한 어휘인 코로나 다음으로 마스크 이슈, 이게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이 신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스크나 신천지를 보게 되면, 뭔가 마스크 쪽은 아무래도 예방에 대한 얘기고, 신천지는 좀 원인에 대한 관심들, 이런 것들이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크게 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 외에도 이제 뭐 인물로 많이 등장한 그런 분들의 어휘를 보게 되면 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런 분들이 이제 주요 어휘로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5가지 이슈를 정해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코로나19 확산과 피해 상황, 그리고 둘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마스크 구매 대란, 그리고 셋째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 이후의 논란들, 그리고 넷째는 주요국의 한국인 입국 금지, 그리고 다섯째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구 봉사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중에서 이제 5가지 중에서 일본의 그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겠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그 대구 의료봉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좀 총선 이슈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 이 부분에 대한 보도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구 의료봉사. 이게 땀에 절은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화제가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이죠, 사실은. 침체됐던 국민의당 지지율이 상당 부분 뛰었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정의당보다도 높게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에는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일본의 한국인 입국 금지와 관련된 이야기 먼저 해보죠. 네네.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 국민이나 체류자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네, 그런 그렇습니다. 국가들이. 이와 관련해서 언론들도 계속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제 외교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 보게 되면 총 102개 국가가 그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입국 금지라고 좀 자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입국 제한 조치가 이제 정확한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대응 방식이 조금씩 다른 중국의 각 성들이 이제 17개 지역 정도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로 계산이 돼서 이제 102개 국가인 거죠. 근데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자꾸 이제 이것을 한국인 입국 금지다.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중국인 입국 금지라고 이제 네티즌들이 많이 얘기할 때도 그런 논의가 있을 때도 사실은 정확히는 중국 체류자에 대한 입국 금지인데 너무 이제 중국인 입국 금지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너무 인종주의적 논쟁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인종주의적 편견이다. 그래서 오히려 좀 실체적인 논의를 못 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좀 많이 비판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여론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용어를 정확히 그 입국 제한 조치다 이렇게 취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걸 좀 자세히 얘기하자면 이게 사실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크게 셋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 가장 강한 조치가 말 그대로 입국 금지가 있고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해당국 시설에 격리를 하는 그런 격리 조치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검역을 강화하고 자가격리 같은 것을 하게끔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같은 경우 이제 도착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이런 사례들도 예. 이제 포함되는 그런 예.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가장 우리가 반발해야 할 것은 입국 금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인 조심하라 이건데. 네네. 그런 나라는 몇 개국입니까? 예, 그게 총 37개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마디로 그냥 한국에서 체류를 했으면, 그러니까 뭐 어디가 한국인 국적이건 뭐 미국 국적이건 어느 국적이건 한국에서 체류했으면 들어오지 말라 이런 내용인데 예. 대표적으로 이제 싱가포르, 호주, 홍콩, 터키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호주는 원래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바뀐 그러다가 모양이에요. 이제 최근에 그 호주에서 저도 이제 현재 그 현장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인으로 가신 분들 중에서 거기서 이제 확진자가 이제 사실은 자가 격리를 권유했는데
있는 데도 많이 돌아다니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좀 약간 반발의 분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자꾸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호주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긴급히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호주도 이렇게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대구 경북 쪽이 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조치 이렇게 취한 나라가 말레이시아와 일본 이렇게 비롯한 6개국입니다. 근데 일본은 이따가 다시 좀 설명해 드려야겠지만 정확한 입국 금지라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이제 무비자를 사증 면제 조치를 이제 취소함으로써 이제 사실은 실질적인 입국 금지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6개 국가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격리 조치를 하는 곳이 이제 중국의 여러 7개 성하고 베트남 지금 15개 국가가 이제 격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격리를 한 것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YTN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그때 뭐 열악한 환경이나 뭐 식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고 뭐 최근에는 심지어는 그 아예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이 그 하노이 공항에 들어가지 못하고 회항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이건 입국 제한이라고 일단은 봐야겠네요. 네, 지금은 이제 입국 제한처럼 그 항공기에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베트남 항공을 타고 들어간 경우에는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입국 격리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시설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역 강화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검역 강화가 44개 국가에 해당하는데 대표적으로 대만과 태국 같은 경우인데 여기는 한국을 방문한 후에 14일 동안 이렇게 자가 격리를 하게끔 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뭔가 도착 비자를 안 주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44개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행으로 외국에 갈 때는 뭐 14일 동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쪽에서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자가격리 같은 경우에는 여행으로 가면 뭐 그냥 있다가 바로 격리돼 있다 돌아와야 된다는 것도 해당되는 거고 뭐 심지어 이제 요즘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 비용이 높으니까 여기 농담처럼 올라오는 게시물들을 보면 미국 검사 비용이 높으니까 차라리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 확진이나 그런 우려가 되면 한국에서 다 처리를 되니까 오히려 한국 관광처럼 와라. 그게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 이야기를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하자 그랬는데 네네. 일본이 대구 경북 쪽에서 체류한 경우로 한정했었는데 이번에 전면적으로 무비자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네네. 예전에는 이제 일본 정부가 관광 등의 목적으로 그 일본 자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해서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달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이걸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뭐 계속하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정지한다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일본 대사관이 우리 쪽에 알렸는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너무 급하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바로 실행할 것을.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보게 되면 당분간 일본 여행을 원하는 한국인이 있으면 뭐 사업이든 뭐 그러니까 사업은 또 다른겠죠. 그러니까 좀 그런 한국인이 있으면 일본 비자를 따로 별도로 취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외국인들 그러니까 한국에 체류했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도 그 입국 거부도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딱 대구, 청도 이렇게 요 지역들을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을 거부했는데 이제 좀 더 경북 지역 확산되다 보니까 안동시와 경산시 등 경북 7개 지역을 최근 14일날 체류한 이력이 있으면 그 외국인도 입국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일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부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네. 아베 정권에서 거의 독단적으로 처리한 일이고 우리하고 사전 협의도 전혀 없었고 그렇죠. 일본 국내에서도 협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고 뭐 대사관 초치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너무 급하게 협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보니까 외교부도 이제 유감 성명 내고 그리고 정세균 총리도 유감의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협의 없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다. 그래서 즉각 재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민감할 수 있는데 방역 의도 외에 또 다른 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며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영 1차관이 도미타 일본 대사를 이렇게 초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청와대 관계자는 좀 더 나아갔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어떻게 그 뉴스를 통해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취한 점 이런 것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만큼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해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국 금지? 그래 그럼 우리도 일본에 입국 금지할 수 있지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또 인터넷상에선 좀 여론이 생각보다 조금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여론은 사실은 기존의 그 일본의 반일 정서나 혹은 불매 운동 이런 것들의 정서가 이어지면서 일본이 잘못이다라고 성토하는 내용들도 꽤 많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 사실은 또 반중 정서나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도 그런 국가인데 왜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대응 안 하고 일본에 대한 대응만 이렇게 비판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이견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관련 보도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관련 보도가 아무래도 있었으니까 좀 주로 많이 등장한 어휘에 등장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뭐 두세 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 좀 이때쯤에는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런 소식이 간단하게 이제 뉴스로 등장을 했는데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 의료봉사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안철수 대표 그런 관련된 어휘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연관어들을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대구 의사 의료, 봉사, 병원, 부인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연관어로 빈번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의사 면허를 가진 안철수 대표와 부인이 대구에서 내려가서 의료 봉사한 것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로 부각된 측면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이제 언급하셨지만 안철수 대표가 이제 땀에 젖은 의료 가운을 입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하지만 결의에 찬 것 같은 그런 눈빛을 담은 그런 사진들이 나오면서 뭐 네티즌들이나 뭐 여론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좀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럼 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도 얘기했죠. 조금 더 있겠다고. 네네, 그렇습니다. 봉사를 하겠다고. 네. 예.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단순히 의료봉사만 다룬 게 아니라 이제 언론도 좀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안철수 대표에 대한 여론이 좀 좋아지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여론, 인터넷 민심 같은 것을 기사화한 경우도 꽤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정치 인생 중 최고로 잘한 일이다라는 것까지도 이런 멘트까지 아예 헤드라인으로 실어서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뭐 이거는 어떤 뭐 의도가 있는지는 뭐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안철수 대표의 이미지가 이제 굉장히 호감으로 돌아서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의료 봉사 활동이 이미지에 그치고 있다. 실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루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실제 환자 근처에는 안 간다. 이런 루머로 이제 밝혀졌는데 이게 이제 알고 보면 딱 정확한 이제 카더라라고 하는 그런 인용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인터넷의 게시판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봤는데 이랬다더라 이렇게 등장을 하고 다시 이런 것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공유 버튼을 눌러서 소셜 미디어 등으로 확산하는 방식인데 이게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았고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는 지인이 봤다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되게 우리가 흔히 찌라시라고 하고 있는 그런 유언비어 문건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루머를 유포하는 사람은 마치 이제 누가 경험한 것이냐 이렇게 요것들을 뭐 정치 게시판에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해당 루머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당 측이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사 면허 보유다 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그러니까 재교육 같은 거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봉사활동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당 측에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같은 그런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그냥 이번에는 그냥 국민이 단죄해달라라는 이제 부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 저희 시간에도 몇 번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가짜뉴스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가짜뉴스라는 게 결국은 정보에 혼란을 주고 결국은 자원이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가짜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선거 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루머를 인터넷에 올리고 이것을 또 소셜 미디어로 확산하는 방식, 이제 이게 사실 정형화되어 있는데 이런 공격이 이제 정치적 공격들이 계속 선거라서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서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비슷한 일이 이제 다른 여당이나 야당에서도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청취자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뉴스를 보시는 그런 수용자들께서 선거 때까지 더 특히 눈에 불을 켜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되도록이면 팩트를 더 확인하려고 이제 노력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지난주 박 전 대통령에 관련한 이슈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차고 나온 시계.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가 진짜냐 가짜냐. 네네. 왜 지금 이거를 마치 보란 듯이 공개했냐 뭐 이런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옥중 메시지였죠. 네네.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보도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추르고 나왔었는데 그 내용들 연관어들을 보게 되면 회견이나 코로나 사태, 미래통합, 신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어휘로 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같은 게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메시지, 그러니까 그 옥중에서 쓴 메시지에 코로나 사태를 얘기한 것 때문이겠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지난 주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기념시계가 신천지 총회장 인터뷰에 등장하면서 이슈가 됐는데 이게 이제 엄청난 기사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신 대로 그 시계를 어째서 차고 나왔냐, 의도에 대한 분석, 뭐 진짜 가짜인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들이 엄청 파생이 많이 됐는데. 예. 그 많은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사실 그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저널리즘 쪽이나 이런 것들을 전공했었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슈가 과연 이제 정쟁이 될 만한 이슈인가. 그리고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있고 사실은 또 계속 총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의문스럽고 이 시계가 진품인지 가품인지 이런 것들 그것들이 논란이 되고 말로 언급하지 않은 행위에서 자꾸 의도성을 찾으려고 분석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치나 언론이 다시 돌아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시계 제작사 이제 로만손인데 제작사하고 조달청이 이거 진품 아니다 이렇게 어쨌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제 좀 소강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박 대통령의 옥중 서신과 관련해서 과연 거대 야당으로 뭉쳐라 이 메시지가 미래통합당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그 네티즌들이 서로 많이 올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보도로서도 좀 있었고요. 예. 우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핵심 메시지를 보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 보수 세력 더 뭉쳐야 달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미 친박계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이 합당을 했거든요. 합당을 해서 자유공화당이 탄생했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그러니까 거대 야당인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모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자유공화당 측에서도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든다면 우리도 그러면 미래통합당에서 공천과 관련된 지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미래통합당 쪽으로 제안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좀 난감한 측면이 있는 게 이 미래통합당이 지금 통합하면서 출범하고 기치로 세운 게 사실은 보수 통합뿐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세력도 어쨌든 통합하겠다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도 성향의 청년 정치 세력들도 합당을 같이 했었던 건데 그렇게 껴안았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바람대로 뭐 단일 대오로 이렇게 그 보수가 뭉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중도의 체가 급격히 퇴색이 돼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미래통합당으로 합류한 그 좀 중도 보수 이런 정도의 성향을 가진 청년 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한 청년 정당들의 인사들이 이것을 도로 새누리당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경계를 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여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요게 잘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전히 인연을 이어간다는 것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선거에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공개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비판을 했습니다. 총선에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박 전 대통령의 정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심으로는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중도 표심이 좀 흔들리는 측면이 있었는데 다시 이 이슈 때문에 여당 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시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각 당이 유불리를 판단하고 뭐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선택은 유권자가 하는 거니까요. 네. 좀 두고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경락 비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수장이었습니다.
출래 불사춘, 봄이 왔으나 진정한 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봄을 빼앗은 것 같은데요. 진정한 봄이 올 때까지 서로 양보하고 절제하고 희생하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노래로 윤종신의 결국 봄 들으면서 저는 물러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찌푸린 두 눈 사이 펴줄 수 있나요? 그 속에 뭘 숨기고